꿈다운 라디오, 꿈다운 새벽 책방, 오늘도 기분 좋게 시작합니다. 상준쌤부터 시작해주세요. 네. 습관은 두 번째 실수에서 무너진다. 인생은 필연적으로 어느 시점에서 습관을 유지하는 것을 방해한다. 완벽하기란 불가능하다. 오래지 않아 긴급 상황이 튀어나온다. 몸이 아플 수도, 출장을 가야 할 수도, 가족이 내 시간을 잡아먹을 수도 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나는 간단한 법칙 하나를 마음속에 떠올린다. 절대로 두 번은 거르지 않는다는 법칙이다. 하루를 걸으면 가능한 한 빨리 되돌아가려고 애쓴다. 운동을 한 번 걸을 수는 있어도 연속으로 두 번 거르지는 않는다. 피자 한 판을 다 먹을 수는 있지만 그 다음에는 건강한 음식을 먹으려고 한다. 나는 완벽할 순 없지만 두 번째 실수는 피할 수 있다. 하나의 습관을 끝내고 나면 곧바로 다음 습관을 시작한다. 처음의 실수가 절대 나를 망치지 않는다. 하지만 뒤이어 또 실수할 수 있다. 한 번 거르는 것은 사고다. 두 번 거르는 것은 새로운 습관의 시작이다. 이는 승자와 패자를 구별짓는 특징이기도 하다. 누군가는 안 좋은 성과를 낼 수도 있고 운동을 대충 할 수도 있고 직장에서 힘든 하루를 보낼 수도 있다. 하지만 성공한 사람들은 실패했을 때 빨리 되돌아온다. 빨리 회복한다면 습관이 무너진 것은 중요하지 않다. 이 규칙은 습관을 잘 또는 완벽하게 해낼 수 없을지라도 이를 유지하는 데 무척이나 중요하다. 우리는 대개 습관이란 완벽하게 지키지 못하면 소용이 없다고 여긴다. 문제는 실수하는 것이 아니다. 완벽하게 하지 못하면 전부 소용없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재수가 없거나 무척 바쁜 날에도 체육관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 우리는 깨닫지 못한다. 성공한 날들은 우리를 돕지만 그보다 더 크게 우리를 상처 입히는 것은 놓친 날들이다. 예를 들어 100달러를 투자했는데 50%를 얻는다면 150달러를 갖게 된다. 하지만 33%를 잃으면 다시 100달러로 돌아간다. 다시 말해 33%의 손실을 피하는 것은 50%의 이득을 얻는 것만큼 가치가 있다. 워런 버핏의 동료이자 멘토였던 찰리 멍거는 이렇게 말했다. 포트폴리오 혼합의 첫 번째 규칙, 불필요한 방해를 하지 마라. 이 때문에 때로는 제대로 하지 않은 운동이 가장 중요해지기도 한다. 꾸물거린 날들, 제대로 하지 않은 운동들은 계속해서 이전에 잘한 날들, 좋은 날들에 일어났던 일들과 혼합된다. 단지 뭔가를 하는 것, 스쿼트 10개, 스프린트 5개, 푸시업 1개처럼 실제로 한 번 한 일들이 대단한 것이다. 0으로 만들지 마라. 손실이 그동안의 성과를 먹어치우게 두지 마라. 이는 운동을 하는 동안 무엇이 일어나는지에 관한 말이 아니다. 운동을 거르는 유형의 사람들에 관한 것이다. 기분이 좋을 때 훈련이 더 쉬워지기는 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모습을 드러내는 게 중요하다. 원하는 것보다 운동을 훨씬 덜하게 된다고 해도 말이다. 체육관에 가서 5분 있는 게 계획의 성과를 높여주진 않는다. 하지만 나의 정체성을 다시 확인할 수가 있다. 전부가 아니면 소용없다는 생각은 습관에서 쉽게 탈선하는 위험 요소다. 그리고 또 다른 위험이 있다. 특히 습관 추적을 하고 있다면 말이다. 바로 측정 대상을 잘못 선택하는 일이다. 당신이 레스토랑을 운영한다면 요리사가 일을 잘 해내고 있는지 알고 싶을 것이다. 성공적인 측정 방법 하나는 매일 몇 명의 고객들이 음식값을 지불하는지를 추적하는 방법이다. 고객들이 더 많아진다면 음식이 훌륭한 것이다. 고객들이 줄어든다면 뭔가가 잘못되고 있다는 의미다. 하지만 이 한 가지 측정법, 즉 일일 수익은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의 일부만 보여줄 뿐이다. 누군가 음식에 대한 비용을 지불했다는 게 그 음식을 즐겼다는 걸 의미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불만족스러웠다 해도 손님들이 무전 취식을 하지는 않는다.
사실 수익만을 측정한다면 음식의 질이 점점 떨어지고 있다 해도 홍보나 할인 같은 다른 방법으로 채우고 있을 수도 있다. 따라서 그보다는 얼마나 많은 고객들이 음식 점심시를 다 비웠는지, 손님들이 팁을 두고 가는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같은 것을 추적하는 게 더 효율적일 수 있다. 특정한 행동을 추적하는 것의 문제는 우리가 본래의 목적이 아니라 숫자에 휘둘리게 된다는 점이다. 성공을 분기별 수입으로 측정한다면 판매, 수익, 신용거래 같은 수치를 활용할 것이다. 속성 다이어트, 해독 주스, 지방 감소, 약물 등을 이용할 때 몸무게가 줄어드는 것으로 성공을 측정한다면 낮은 숫자를 추구하게 된다. 인간의 마음은 하고 있는 게임이 무엇이든 이기고 싶어 하기 때문이다. 이런 위험은 우리 삶에서 자주 나타난다. 우리는 의미 있는 일을 해낸 것보다 얼마나 오랜 시간 일했는지에 초점을 맞춘다. 얼마나 건강해졌느냐보다는 첨보 걸었느냐를 더 신경 쓴다. 배움, 호기심, 비판적인 사고를 강조하기보다는 규격화된 시험을 위한 교육을 한다. 우리는 측정할 수 있는 것을 믿는다. 문제는 잘못된 측정 도구를 선택했을 때 잘못된 행동을 하게 된다는 점이다. 굿하트의 법칙이 이를 설명한다. 경제학자 찰스 굿하트는 이렇게 말했다. 측정이 목표가 되면 잘 측정하지 못하게 된다. 측정은 안내자로서 큰 그림의 맥락을 부여할 뿐만 유용하다. 여기에 사로잡혀서는 안 된다. 숫자 하나하나는 전체 시스템 속에서 피드백을 받은 낱낱의 조각들일 뿐이다. 데이터가 주도하는 세상에서 우리는 숫자를 가대평가하는 한편 수명이 짧고 소프트웨어적이고 수량화하기 어려운 것들의 가치를 폄하한다. 세상에는 측정 가능한 요소들만이 존재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뭔가 측정할 수 있다고 해서 그것이 중요하다는 의미는 아니다. 정리하면 습관 추적은 적절한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습관을 기록하고 자신의 발전 상태를 추적하는 것이 만족스러울 수 있지만 측정만 중요한 것은 아니다. 발전 상태를 측정하는 많은 방법이 있고 때로는 그것이 완전히 다른 뭔가로 우리의 시선을 돌릴 수도 있다. 체중을 재지 않는 다이어트법이 체중 감소에 효율적일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절 눈금이 바뀌지 않는데 눈금 숫자에만 집중한다면 다이어트의 동기가 묻어질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숫자 외에도 피부가 좀 더 좋아 보인다든지 일찍 일어난다든지 승력이 올라갔다든지 등을 느낄 수 있다. 이 모든 것이 자신의 발전상을 측정하는 유효한 방식들이다. 체중계 숫자가 동기를 자극하지 못한다면 다른 측정 수단을 살펴볼 때다. 발전의 신호를 더욱 잘 보내주는 것으로 찾아야 한다. 자신의 발전을 어떻게 측정하느냐는 중요하지 않다. 습관 추적은 우리의 습관을 더욱 만족스럽게 만들어주는 간단한 방법이다. 각각의 측정들은 우리가 올바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걸 알려주는 자잘한 증거 조각들로 어떤 일을 잘 완수해냈다는 적시적 만족감을 안겨준다. 써머리, 우리가 가장 큰 만족감을 느끼는 순간은 가정을 해내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때다. 습관 추적은 우리가 습관을 이행했다는 걸 간단하게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이다. 예를 들어 달력에 X 표시를 하는 것, 매일 걸음수를 확인하는 것 등이 있다. 습관 추적이나 여러 시각적 측정 수단들은 어떤 일의 과정을 분명히 보여줌으로써 습관에 대한 만족감을 높인다. 실패의 연속 작용을 끊으라. 습관이 계속 작동하도록 노력하라. 두 번 거르지 마라. 하루 걸렸다면 가급적 빨리 궤도로 되돌아가라. 챕터 17. 누군가 당신을 지켜보고 있다. 협상학의 대가 로저 피셔는 제2차 세계대전에 조종사로 참전한 후 하버드 로스쿨에 입학했다. 이후 34년간 협상 및 갈등 관리 분야의 전문가로 활동하면서 하버드 협상 프로젝트에 기반을 세웠고 평화 결의안, 인질 협상, 외교적 절충 등의 분야에서 수많은 국가 및 세계 지도자들과 함께 일했다. 하지만 1970년대와 1980년대에 핵전쟁 위험이 커지면서 그는 흥미로운 개념 하나를 생각해냈다. 피셔는 핵전쟁을 방지할 수 있는 전략들을 고안하다 문제가 되는 사실 하나를 알아차렸다. 현직 대통령은
수백만 명을 죽일 수 있는 암호를 게시하는 데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지만 실제로 누군가가 죽는 것을 절대 보지 못한다는 사실이었다. 핵폭탄이 떨어져도 대통령은 늘 현장에서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있을 것이었다. 1981년에 그는 이렇게 썼다. 나는 무척 간단한 제안을 했다. 작은 캡슐 안에 핵무기 암호를 넣고 지원자의 심장 바로 옆에 그 캡슐을 박아 넣는 것이다. 지원자는 대통령과 늘 동행하며 크고 무거운 정육점 칼을 휴대한다. 대통령은 핵무기를 발사하려면 암호를 알아내기 위해 먼저 자신의 손으로 한 인간을 죽일 수밖에 없다. 그는 이렇게 말해야 할 것이다. 조지, 미안하지만 수천만 사람이 죽어야 한다네. 그는 지원자를 죽임으로써 죽임이 무엇인지 깨닫는다. 백악관 카펫에 피가 흘러내린다. 그가 초래할 수 있는 현실을 그의 집으로 가져온 것이다. 펜타곤에 있는 친구들에게 이 이야기를 했을 때 이런 말을 들었다. 세상에 끔찍하군. 그렇게 누군가를 죽여야 한다면 대통령의 판단이 흐려질 걸세. 절대 버튼을 누르지 못할 거야. 앞서 네 번째 행동 변화 법칙을 논의하면서 좋은 습관은 즉시적 만족을 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피셔의 제안은 이 네 번째 법칙을 뒤집은 것이다. 경험을 불만족스럽게 만들어라. 어떤 경험이 만족스럽게 끝나면 그 경험은 훨씬 더 많이 반복된다. 반대로 고통스럽게 끝나면 사람들은 그 경험을 피하려고 할 것이다. 고통은 효율적인 스승이다. 실패가 고통스럽다면 이는 수정된다. 실패가 상대적으로 고통스럽지 않다면 무시된다. 실수가 즉각적이고 비용이 들수록 거기서 더 빨리 배울 수 있다. 배관공은 자기가 한 일에 대해 나쁜 평가를 받을까봐 일을 잘 하려고 한다. 은희님, 식당은 고객이 다시 찾지 않을까봐 좋은 음식을 내놓는다. 외과 의사는 다른 혈관을 건드렸을 때 치러야 할 대가 때문에 해부학을 완벽히 숙지하고 조심스럽게 수술을 집도한다. 결과가 가혹하면 빨리 배우기 마련이다. 어떤 행동에 따른 고통이 즉각적일수록 그 행동은 덜 하게 된다. 나쁜 습관, 건강하지 않는 습관을 버리고 싶다면 그 행동에 대한 즉각적인 대가를 치름으로써 그 일을 할 가능성을 줄이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우리는 나쁜 습관을 반복한다. 나쁜 습관들은 그 나름의 효용이 있기 때문에 버리기 어렵다. 이를, 이를 극복하는 최선의 방법은 그 행동과 관련된 나쁜 대가를 치를 순간을 앞당기는 것이다. 즉, 행동과 결과 사이에 틈이 없도록 한다. 행동의 결과가 즉각적으로 나타나면 행동은 변화하기 시작한다. 고객들은 연체료를 내기 싫어서 제때 청구서를 처리한다. 출석이 학점에 반영되면 학생들은 수업에 잘 들어간다. 우리는 즉시적인 고통을 피하기 위해 수많은 습관으로 뛰어든다. 물론 여기에도 한계는 있다. 행동을 변화시킬 때 처벌에 의존하면 처벌의 장점이 행동의 장점과 부합될 때만 그것을 올바로 하게 된다. 생산적인 생활을 하고 싶다면 미루기의 대가가 행동을 하는데 따르는 대가보다 훨씬 커야만 한다. 건강하기 위해서는 게으른 생활의 대가가 운동을 하는 대가보다 훨씬 커야 한다. 식당에서 흡연하거나 재활용 규정을 어기면 벌금을 물리는 것처럼 말이다. 처벌에 따른 고통이 충분하고 확실하게 강제적이어야만 행동은 변화한다. 일반적으로 결과가 국지적이고 실제적이고 견고하고 즉각적일수록 개인의 행동에 영향을 더 많이 미친다. 반면에 결과가 광범위하고 실제적이지 않고 모호하고 지연될수록 개인의 행동에 영향을 덜 미친다. 다행히도 나쁜 습관이라면 무엇이든 즉각적인 대가를 덧붙이는 간단한 방법이 있다. 습관 계약을 하는 것이다. 음, 어떻게 안전벨트는 세계인의 습관이 되었을까? 1984년 12월 1일 뉴욕에서 첫 번째 안전벨트 법안이 통과되었다. 당시 미국에서 꾸준히 안전벨트를 착용하는 사람은 겨우 14%에 불과했다.
교통사고의 위험을 막고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는 사회 분위기가 변화해야 했다. 이후 5년 만에 미국 전 지역에서 반 이상의 주가 안전벨트 법안을 통과시켰다. 오늘날 안전벨트 착용은 50개 주 중 49개 주에서 법으로 되어 있다. 이뿐만 아니라 안전벨트를 착용하는 사람들의 수 역시 극적으로 증가했다. 2016년에는 88%의 미국 국민이 차에 오를 때마다 안전벨트를 착용했다. 30년 만에 수백만 명의 습관이 완전히 뒤바뀐 것이다. 법과 규제는 어떻게 정부가 사회적 계약을 만들어냄으로써 우리의 습관을 변화시킬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다. 우리 사회에서는 특정한 규칙을 지키는데 집단적으로 동의하고 있다. 안전벨트 법안, 식당 내 금연 법안, 저하라 의무와 같이 새로운 입법된 규칙들은 우리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데 이는 우리의 습관을 형성하는 사회적 계약이라고 할 수 있다. 집단은 특정한 방식으로 법안에 동의하고 개인은 그것을 따르지 않으면 처벌을 받는다. 이처럼 시민들이 책임을 다하도록 정부가 법을 이용하듯이 우리 역시 스스로 책임감을 유지하기 위해 습관 계획을 맺을 수 있다. 습관 계획은 특정한 습관을 따르고 그것을 따르지 않을 경우 벌을 받겠다는 취지를 구두나 서면으로 남기는 것이다. 그리고 계약을 승인해 줄 책임 있는 파트너로 한두 사람을 찾아 함께 행동한다. 테네시주 내시빌에서 기업을 운영하는 브라이언 해리스는 내가 아는 사람들 중 이 전략을 행동으로 옮긴 첫 번째 사람이다. 그는 아들이 태어나고 얼마 안 되어 살을 빼야겠다 생각을 했다. 곧 아내와 개인 트레이너와 함께 습관 계획을 작성했다. 첫 번째 계약서는 이러했다. 2017년 1분기 브라이언의 목표는 제대로 된 음식을 먹는 것이다. 그러면 기분이 더 나아지고 외모도 좋아질 것이며 체지방 10% 감량, 몸무게 90kg이라는 단기간의 목적을 달성할 것이다. 이 계약서 아래에는 이상적인 결과를 얻기 위해 다음과 같은 지침이 쓰여 있다. 1단계, 1분기에는 엄격한 탄수화물 제한 다이어트법을 시행한다. 2단계, 2분기에는 다양한 영양소를 섭취하고 추적하는 프로그램을 시작한다. 3단계, 3분기에는 세부적인 다이어트 방법과 운동 프로그램을 개선하고 유지한다. 마지막으로 그는 매일 먹는 음식과 몸무게를 기록해서 목표에 도달하는 과정을 추적하기로 했다. 만약에 실패한다면 자신이 받을 처벌들을 쭉 적었다. 브라이언이 이 두 가지 항목을 따르지 않는다면 그에 따른 결과는 다음과 같다. 남은 분기 동안 주중 매일 그리고 매주 일요일 오전에 옷을 차려입는다. 이 말은 즉 브라이언이 좋아하는 청바지, 티셔츠, 후드티나 반바지를 입지 못한다는 것이다. 또한 음식 기록하는 걸 하루 빼먹으면 트레이너 조이에게 $200를 지급한다. 계약서 맨 아래에 해리스 아내 트레이너의 사망 날인을 했다. 처음 이거를 보고 나는 지나치게 격식을 차린 데다 불필요한 것들이 많다고 생각했다. 특히 서명 날인 같은 것이 그랬다. 하지만 해리스는 계약서에서 한 서명은 이 계약이 진지하다는 느낌을 준다고 말했다. 내가 여기서 하나라도 빼먹으면 즉시 해이해질 것 해이해질 테니까. 3개월 후 해리스는 1분기 목표를 달성했다. 그리고 목표를 높였다. 그에 따른 결과들 역시 확장되었다. 만일 탄수화물과 단백질 섭취에 대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그는 트레이너에게 돈을 줘야 했다. 그리고 감량에 실패하면 아내에게 $500를 줘야 했다. 가장 고통스러울 것 같은 일은 달리기를 빼먹으면 남은 복귀 동안 매일 옷을 제대로 차려입고 일하러 가야 한다는 조항이었다. 그 전략은 잘 먹혔다. 아내와 트레이너가 책임감 있는 파트너로서 매일 해야 할 일을 명확하게 정리해주자 해리스는 정말로 감량에 성공했다. 나쁜 습관의 결과를 불만족스럽게 만드는 최고의 방법은 그것을 하는 순간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이다.
습관 계약서를 만드는 일은 바로 그 일을 정확히 규정하는 간단한 방법이다. 습관 계약서를 만들 생각이 없다고 하더라도 책임이 있는 파트너가 있으면 좋다. 코미디언 마거리쪼는 매일 농담 한 구절이나 노래 한 구절을 기록했다. 그녀는 이 하루 한 곡 프로젝트를 친구와 함께 했는데 이는 두 사람 모두에게 책임감을 유지하게 해주었다. 누군가가 지켜보고 있다는 건 강력한 동기가 될 수 있다. 덜 미루고 덜 포기하게 된다. 이는 즉각적인 대가이기 때문이다. 계약을 따르지 않으면 친구들은 당신을 신뢰할 수 없다거나 게으른 사람으로 여길 것이다. 스스로 한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과 한 약속도 지키지 못하는 것이다. 또한 이런 과정을 자동화할 수도 있다. 콜로라도주 볼더에서 기업을 운영하는 토머스 프랭크는 매일 아침 5시 55분에 일어난다. 그렇게 하지 못한 날이면 그는 자동적으로 트위터에 이렇게 올린다. 지금은 6시 10분이다. 제 시간에 못 일어났어요. 제가 게을러서죠. 알람이 제대로 울리지 않은 것 같은데 여기에 답변을 해주시는 5분께 페이팔로 $5를 보내드릴게요. 우리는 늘 세상을 향해 가장 좋은 모습을 보이려고 애쓴다. 머리를 빗고 이를 닦고 신중하게 옷을 골라 입는다. 이런 습관들이 사람들의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낸다는 걸 알기 때문이다. 뛰어난 성적을 얻고 좋은 학교를 졸업하고 싶어 하는 것은 잠재적 고용주들과 동료, 친구, 가족에게 좋은 인상을 주고 싶어서다. 우리는 주변 사람들의 의견에 신경 쓴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면 그에 맞춰 현명하게 행동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만약 지키고 싶은 습관이 있다면 파트너와 함께하거나 습관 계약서를 쓰는 것이 큰 도움이 된다. 써머리. 네 번째 행동 변화 법칙은 불만족스럽게 만들어라. 나쁜 습관의 경험이 고통스럽거나 불만족스럽다면 덜 반복하게 된다. 습관 계약은 어떤 행동에 사회적 대가를 치르게 하는 방식이다. 약속을 어겼을 때 그 대가는 공적이고 고통을 주는 것이어야 한다. 누군가가 자신을 지켜보는 것은 강한 동기가 될 수 있다. 좋은 습관을 만드는 법. 이야, 드디어 다 펼쳐졌네요. 첫 번째 법칙, 분명하게 만들어라. 습관 점수표를 활용하라. 현재 습관을 써보고 그것들을 인식하라. 실행 의도를 이용하라. 나는 언제 어디서 어떤 행동을 할 것이다. 습관 쌓기를 이용하라. 현재의 습관을 하고 나서 새로운 습관을 할 것이다. 환경을 디자인하라. 좋은 습관의 신호를 분명하게 눈에 보이게 만들어라. 두 번째 법칙, 매력적으로 만들어라. 유혹묶기를 이용하라. 하고 싶은 행동을 해야 하는 행동과 짝지어라. 당신이 원하는 행동이 일반적인 집단에 들어가라. 동기부여 의식을 만들어라. 어려운 습관을 행동으로 옮기기 직전에 좋아하는 뭔가를 하라. 세 번째 법칙, 하기 쉽게 만들어라. 마찰을 줄여라. 당신과 좋은 습관 사이의 단계들을 줄여라. 환경을 갖춰라. 좋은 습관이 더 일어나기 쉽게 환경을 준비하라. 결정적 순간을 완전히 체득하라. 거대한 영향을 가져올 작은 선택들을 강화하라. 2분 규칙을 이용하라. 2분 또는 그 이하로 실행할 수 있을 때까지 습관을 축소하라. 습관을 자동화하라. 미래 행동을 이끌어내는 기술과 장치에 투자하라. 네 번째 법칙, 만족스럽게 만들어라. 강화 요인을 이용하라. 습관을 완수하면 즉시 스스로 보상하라. 아무도 하지 않는 것을 즐겨라. 나쁜 습관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하라. 습관 추적을 하라. 습관 추적을 계속하고 흐름을 깨트리지 마라. 2번 거르지 마라. 한 번 걸렀을 때 즉시 궤도로 돌아가라. 나쁜 습관을 버리는 법. 첫 번째 법칙, 보이지 않게 만들어라. 신호에 노출되는 횟수를 줄여라. 주변 환경에서 나쁜 습관을 유발하는 신호를 제거하라. 두 번째 법칙, 매력적이지 않게 만들어라. 마인드셋을 재구축하라. 나쁜 습관을 피했을 때 얻을 이득에 초점을 맞춰라. 세 번째 법칙, 하기 어렵게 만들어라. 마찰을 증가시켜라. 당신과 나쁜 습관 사이의 단계들을 늘려라. 이행장치를 이용하라.
당신에게 이득이 될 습관으로 미래 선택들을 제한하라. 네 번째 법칙, 불만족스러운 것으로 만들어라. 책임감 있는 파트너를 찾아라. 누군가에게 당신의 행동을 감시해달라고 부탁하라. 습관 계약을 하라. 나쁜 습관의 대가를 공적이고 고통스러운 것으로 만들어라. 최고의 습관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습관에도 적성이 있다. 마이크 펠프스는 역사상 가장 위대한 운동선수로 널리 인정받고 대중적으로 친숙한 인물이다. 이는 수영 종목에서뿐만 아니라 다른 종목과 비교해도 어떤 올림픽 메달리스트보다 더 많이 메달을 목에 걸었다. 반면에 육상 선수인 히삼 엘 게루즈는 많이 알려져 있지 않다. 하지만 그의 종목에서 엄청난 선수였다. 모로코 육상 선수인 그는 2개의 올림픽 금메달을 따냈고 전 시대를 통틀어 가장 위대한 중거리 육상 선수로 뽑힌다. 그는 1600m, 1500m, 2000m 종목에서 오랫동안 세계 신기록을 보유했다. 2004년 그리스 아테네 올림픽에서는 1500m와 5000m에서 금메달을 땄다. 두 선수는 많은 점에서 무척이나 다르다. 먼저 한 사람은 땅에서 경기하고 한 사람은 물에서 경기한다. 하지만 가장 주목할 점은 두 사람의 키가 크게 차이가 난다는 점이다. 엘 게루즈는 175.3cm였고 펠프스는 193.1cm였다. 키가 약 20cm나 차이가 나는데도 두 사람은 한 가지 부분이 똑같았다. 솔기 길이가 같은 바지를 입은 것이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펠프스는 키에 비해 상대적으로 다리가 짧고 몸통이 무척 길어 수영에 최적화된 체형이었다. 엘 케루즈는 비정상적으로 긴 다리에 상체가 짧았는데 이는 장거리 달리기에 이상적인 몸매였다. 그런데 이런 세계적인 선수들이 서로 종목을 바꾸었다고 생각해보자. 아무리 뛰어난 운동선수의 자질이 있고 충분히 훈련받았다고 해도 마이클 펠프스가 올림픽 출전 기량을 가진 장거리 육상 선수가 될 수 있었을까? 그렇지 않을 것이다. 신체 기량이 최고였어도 펠프스는 몸무게가 88kg으로 63kg인 엘 게루즈보다 25kg 더 무거웠다. 키가 크면 무게가 더 나가는데 장거리 달리기를 할 때 다른 선수보다 무게가 더 나간다는 것은 저주나 다름없다. 엘리트 스포츠 선수가 되기는커녕 펠퍼스는 시작부터 불행한 결말을 안고 뛰었어야 했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엘 게루즈는 역사상 가장 위대한 육상 선수에 꼽히지만 그 역시 수영 선수였다면 올림픽에 출전하지는 못했을 것이다. 1976년 이후 올림픽 남자 육상 1500m 종목에서 금메달리스트들의 평균 키는 177.8cm였다. 이에 비해 올림픽 남자 수영 100m 자유형 종목 금메달리스트들의 평균 키는 193.1cm다. 수영 선수들은 키가 크고 등과 팔이 길어야 물을 밀어내며 나아가기가 좋다. 아마 엘 게루즈는 다른 선수들보다 더 빨리 수영장 결승전을 터치하지는 못했을 것이다. 성공 가능성을 극대화하는 비결은 경쟁할 분야를 제대로 선택하는 것이다. 그리고 스포츠든 비즈니스든 분야에 최적화된 습관이 존재한다. 우리의 태생적 성향과 능력이 어떤 습관과 일치할 때 우리는 더 수월하게 그 일을 해낼 수 있고 만족감도 커서 그 일을 계속하게 된다. 마이클 펠프스가 수영장에 있고 엘 게루즈가 육상 트랙에 있듯이 우리 역시 자신에게 유리한 게임을 하고 싶어 한다. 이런 전략은 사람들이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각기 다른 재능을 타고난다는 간단한 진실을 받아들이는 것을 전제한다. 어떤 이들은 이 사실을 논의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 우리가 고정불변의 유전자에 따라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고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것에 대해 말하는 게 썩 유쾌하지 않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런 논의는 유전자 결정론처럼 개인의 성공과 실패가 이미 결정되어 있고 타고난다는 것처럼 들린다. 하지만 이는 행동과 유전자의 영향에 대한 근시안적인 견해일 뿐이다. 유전자의 강점은 또한 유전자의 약점이기도 하다. 유전자는 쉽게 변화시킬 수 없는 것으로 자신에게 친화적인 환경에서는 강력한
이점을 제공하지만 비친화적인 환경에서는 심각한 결함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농구에서 덩크슛을 하고 싶다면 키가 210cm는 돼야 유리하다. 그러나 체조 동작을 해야 할 때는 210cm의 키는 엄청난 걸림돌이 된다. 유전자가 우리가 놓인 환경에 적합해야 하고 타고난 재능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환경이 바뀌면 성공을 결정짓는 자질들도 변화한다. 이 사실은 신체적 능력만이 아니라 정신적 능력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만일 누군가 내게 습관과 인간 행위에 대해 질문한다면 나는 무척 잘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뜨개질, 로켓 추진기 개발, 기타 연주 방법을 묻는다면 나는 대답할 수 없을 것이다. 능력은 맥락에 크게 의존한다. 어떤 분야든 최고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단지 잘 훈련받는 것만이 아니라 그 일에 매우 적합한 조건을 갖고 있다. 이 때문에 자신이 집중할 자리를 제대로 고르는 것은 정말이지 중요한 일이다. 내과 의사 거버 메이트는 이렇게 썼다. 유전자는 어떤 성향을 갖게 만들기는 하지만 미리 결정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유전적으로 성향이 맞는 분야는 습관을 쉽게 만들 수 있다. 중요한 점은 자신의 열정을 깨우고 타고난 능력에 부합하는 곳에서 노력하는 것, 자신의 능력이 발휘될 만한 곳에서 야심을 불태워야 한다는 것이다. 해야 할 질문은 분명하다. 어떻게 내가 잘하는 분야를 알아낼까? 내게 맞는 기회와 습관이 무엇인지 알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먼저 자신의 성격을 이해하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 나에게 딱 맞는 습관은 따로 있다. 모든 습관에는 그 기저에 유전자가 작동하고 있다. 행동 역시 마찬가지다. 우리가 텔레비전을 보는 시간에서부터 결혼이나 이혼 가능성, 약물이나 알코올, 니코틴 중독 성향에 이르기까지 유전자는 모든 일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권위에 직면했을 때 복종하거나 반발하는 방식, 스트레스 상황을 자발적으로 받아들이거나 저항하는 방식, 짜증을 내거나 반응하는 방식, 콘서트장 같은 곳처럼 감각적 경험을 느낄 때 매혹되거나 지루해하는 방식은 유전적 요소가 강하게 작용하는 곳이다. 런던 킹스 칼리지의 행동 유전학자 로버트 플로미는 내게 이렇게 말했다. 우리가 지닌 특성이 유전적 요소의 영향을 받는지 아닌지 알아보는 실험들은 이제 그만둬야 합니다. 유전자의 영향을 받지 않는 단일한 요소는 찾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닌 고유의 유전적 요소들은 함께 묶여서 우리의 특정한 성격을 만들어낸다. 우리의 성격은 몇 가지 특성들로 이루어지며 이는 상황마다 지속적으로 나타난다. 성격에 관해 가장 입증된 과학적 분석은 빅5로 행동을 5가지 스펙트럼으로 분류한 것이다. 1. 경험에 대한 개방성. 호기심 많고 창의적인 것에서 신중하고 일관된 것까지. 2. 성실성. 조직적이고 효율적인 것에서 느긋하고 즉흥적인 것까지. 3. 외향성. 사교적이고 활동적인 것에서 고독하고 내성적인 것까지. 흔히 외향적, 내향적으로 알려져 있다. 4. 친화성. 친절하고 다정한 것에서 도전적이고 무심한 것까지. 5. 신경쓰, 신경증. 성마르고 예민한 것까지 자신감 있고 안정적인 것까지. 이 5가지 성격들은 모두 생물학적 특성의 토대를 두고 있다. 예를 들어 외향성은 태어날 때부터 볼 수 있다. 과학자들이 신생아 병동에서 큰 음향을 틀어놓으면 어떤 아이들은 그쪽을 향해 몸을 돌리지만 어떤 아이들은 등을 돌린다. 이 아이들의 인생을 추적 조사하자 소음 쪽으로 몸을 돌린 아이들은 외향적으로 자라나는 경향이 컸고 등을 돌린 아이들은 내성적으로 자라나는 경향이 컸다. 친화력 있는 사람들은 친절하고 배려심이 있으며 온화하다. 이들은 태생적으로 옥시토신 수준이 높은 경향이 있는데 이 호르몬은 사회에서 유대를 맺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신뢰의 감정을 증진시키고 자연적인 항우울제로 기능한다. 옥시토신 수치가 높은 사람은 감사 메모를 쓰거나 사교 행위들을 조직하는 것 같은 일에서 확실히 두각을 드러낸다. 신경증은 정도만 다를 뿐 모든 사람들이 이 특성을 가지고 있다. 신경증 소양이 높은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화를 잘 내고 걱정이 많다. 이 특성은 뇌 속 편도체의 과민성과 관계가 있는데 이 부분은 위험 감지를 담당한다. 다시 말해 자신이 처한 환경에서 부정적인 신호들에 민감할수록 신경증적 성향이 더욱 커진다. 습관은 성격 하나만으로 결정되지는 않지만 유전자가 우리를 특정한 방향으로 몰고 간다는 사실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내 안에 깊이 뿌리박혀 있는 선호도에 따라 어떤 행동을 남들보다 더 쉽게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차이에 대해 유감스러워하거나 자책해서는 안 된다. 그것들과 함께 살아나가야 한다. 예를 들어 성실성 지수가 낮은 사람은 태생적으로 정리정돈을 잘 못하는 경향이 있다. 이들은 좋은 습관을 유지하려면 설계된 환경에 훨씬 더 크게 기대야만 한다. 따라서 우리는 자신의 성격에 부합하는 습관들을 세워야 한다. 보디빌더처럼 운동을 열심히 할 수도 있지만 당신이 암벽에 오르거나 사이클링 또는 조정을 선호하면 이와 유사한 운동 습관을 형성해야 한다. 친구가 저탄수화물 다이어트를 하고 있는데 그 방법이 당신에게 잘 맞는다는 것을 알았다면 더욱 강력한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다. 책을 더 많이 읽고 싶다면 혹시 논픽션보다 끈적끈적한 로맨스 소설이 취향에 더 맞는다는 걸 알게 되어도 당황하지 마라. 뭐든 당신이 끌리는 것을 읽어라. 해리포터만 읽고 싶을 때 나 역시 그렇게 했다. 모두가 해야 한다고 말하는 습관을 세울 필요는 없다. 자신에게 잘 맞는 습관을 골라라. 가장 대중적인 습관을 고르지 않아도 된다. 어떤 습관이든 당신이 즐겁고 만족스러운 형태가 있다. 그것을 찾아라. 그 습관을 계속 유지하려면 즐거워야 한다. 이것이 네 번째 법칙 뒤에 있는 핵심 개념이다. 습관을 당신의 성격에 맞춰 조정하는 것은 좋은 시작이다. 하지만 이것이 이야기의 끝이 아니다. 자, 이제 우리에게 잘 맞는 상황을 찾고 그것을 이용하는 쪽으로 주의를 돌려보자. 잘하는 일과 좋아하는 일 사이 자신이 잘할 만한 게임을 배우는 것은 동기를 유지하고 성취감을 느끼게 해준다. 이론상 우리는 대개 어떤 것이든 즐길 수 있다. 하지만 사실은 자신에게 쉽게 다가오는 것들을 더 즐기기 마련이다. 특정 분야에 재능이 있는 사람들은 그 일에 더욱 능숙해지고 그 일을 잘 해낸다는 칭찬을 받는다. 다른 사람이 실패했던 과정을 성공으로 바꿔나가고 있고 더 많은 돈과 더 큰 기회라는 보상을 받음으로써 이들은 계속 힘을 낸다. 이런 보상들은 그들을 행복하게 해줄 뿐만 아니라 그 일을 훨씬 더 잘 해내도록 이끈다. 선순환이 이뤄지는 것이다. 자신에게 맞는 습관을 선택하라. 그러면 그 과정이 쉬워진다. 자신에게 맞지 않는 습관을 선택하면 인생이 힘겨워진다. 그러면 자신에게 맞는 습관은 어떻게 선택할까? 첫 단계는 세 번째 법칙, 쉽게 만들어라에서 다뤘던 것이다. 많은 경우 잘못된 습관을 선택했다는 말은 너무 어려운 습관을 골랐다는 말이다. 실행하기 쉬운 습관이라면 그 습관을 성공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 습관을 유지하는 데 성공하면 훨씬 더 만족하게 된다. 하지만 다른 수준도 고려해야 한다. 장기적으로 볼 때 계속 발전하고 성장해 나가고 있지만 언제 어디서든 도전의 순간이 올 수 있다. 언제고 우리는 자신이 가진 능력에 맞게 올바른 게임을 하고 있다는 것을 확신해야 한다. 그것을 어떻게 할까? 가장 일반적인 접근법은 시행착오다. 물론 이 전략에도 문제는 있다. 인생이 짧기 때문이다. 모든 일을 다 해볼 시간이 없다. 멋진 싱글남 모두와 데이트를 할 수도 없고 모든 악기를 다 연습해볼 수도 없다. 다행스럽게도 이 문제를 다루는 효율적인 방법이 있다. 탐색, 이용 균형이라는 것이다. 새로운 활동을 시작하면 탐색 기간을 거치게 된다. 남녀 관계라면 데이트를 하고 대학에 입학했다면 교양 수업을 듣는다. 사업을 시작했다면 스플리트 테스트를 한다. 목표는 다양한 가능성들을 시험해보고 광범위한 아이디어들을 탐색하고 폭넓게 고려하는 것이다. 이 초기 탐색 기간을 거치고 나면 우리는 이미 찾아낸 최선의 결과책으로 관심을 전환한다. 하지만 계속해서 이따금 실험을 한다. 적절한 균형점은 우리가 승자가 될지 패자가 될지에 달려있다. 현재 승자인 상태라면 우리는 이용하고 또 이용할 것이다.
하지만 현재 패자인 상태라면 계속 탐색하고 또 탐색할 것이다. 시간의 90%가량을 최선의 결과를 내는데 할애하고 남은 10%에서 20%의 시간을 탐색하는 데 쓰는 것은 장기적으로 가장 효율적인 전략이다. 구글의 직원들은 주중 근무 시간의 80%를 공식적으로 부과된 일에 쓰고 나머지 20%는 각자가 선택한 프로젝트에 쓴다. 이런 방식은 애드워크나 지메일 같은 히트 상품을 만들어내는 데 일조했다. 무엇이 자신에게 잘 맞는지 알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은 자신이 그 일에 얼마나 시간을 쓰고 있는지를 보면 된다. 처음 일을 시작했을 때 거기에 많은 시간을 쓰고 있다면 탐색할 만한 것이다. 반면에 어떤 프로젝트를 할 때 마감 시간에 쫓기고 있다면 최대한 좋은 결과책을 시행하고 약간의 결과를 얻어내야만 한다. 이렇게 각기 다른 선택지들을 탐색하면서 우리는 가장 큰 만족감을 줄 만한 습관과 영역의 범위를 계속해서 좁혀나가기 위해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해봐야 한다. 질문 1. 무엇을 하면 재밌을까? 다른 사람에게도 재밌을까? 어떤 일이 맞는다는 건 내가 그 일을 좋아하느냐 아니냐에 달려 있지 않다. 그 일에 따르는 고난을 다른 사람들보다 쉽게 다룰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 다른 사람들이 불평을 하는 동안 나는 그것을 즐기고 있는가? 어떤 일이 나는 덜 힘들다면 그것이 향해야 할 곳이다. 2. 질문이 무엇이 시간 가는 걸 잊게 하는가? 몰입은 어떤 일에 집중했을 때 돌입하게 되는 정신적 상태로 이 상태에 들어가면 나머지 세계는 희미하게 사라져버린다. 행복감을 느낀과 동시에 최상의 성과를 내는 상태로 운동선수나 공연자들은 이를 존에 들어갔다고 말한다. 몰입 상태를 경험하지 못하면 어느 정도 수준에서는 그 일에 대한 최소한의 만족감도 얻지 못한다. 질문 3. 다른 사람들보다 내게 더 많은 보상을 돌려주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는 지속적으로 자신을 주변 사람들과 비교한다. 그리고 어떤 행동을 했는데 그 비교가 구미에 맞을 때 더욱 만족하는 경향이 있다. 나는 블로그에 글을 쓰기 시작하고 나서 구독자 수가 무척이나 빠르게 늘어났다. 스스로 잘하고 있는지 확신하지 못했는데 대학 동료 몇보다 구독자 수가 더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자 계속 글을 쓸 동기가 생겼다. 질문 4. 무슨 일이 자연스럽게 다가오는가? 잠시 그동안 배운 것을 무시하라. 사회가 우리에게 말해준 것을 무시하라.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을 무시하라. 그리고 내면을 향해 물어보자. 내게 무엇이 자연스럽게 느껴지는가? 언제 살아있음을 느끼는가? 진짜 내 모습은 어떤 것이라고 느끼는가? 마음속으로 판단하거나 사람들의 비율을 맞추려고 하지 마라. 결정을 측정하지 말고 추측하지 말고 자기 비판을 하지도 마라. 자신을 이끄는 것, 즐거운 것을 그저 느껴라. 믿음과 자신감이 일어나고 있다면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이다. 솔직하게 말해서 여기에 일부 과정은 그저 운이다. 마이클 펠프스와 히샤멜 게루즈는 사회가 높은 가치를 두고 있는 자질들을 타고난 극소수의 사람들이다. 게다가 각자의 재능에 걸맞는 이상적인 환경에 놓였던 행운아들이다. 우리는 모두 이 지구상에서 제한된 시간을 살아가고 있으며 일부만이 단지 열심히 일할 뿐만 아니라 자신에게 적합한 기회들에 노출되는 행운을 가지고 위대한 성과를 낸다. 하지만 운에만 맡기고 싶지 않다면 어떨까? 혹시 자신이 잘할 만한 게임을 찾을 수 없다면 만들면 된다. 딜버트를 그린 스콧 애덤스는 이렇게 말했다. 모두가 최소한 어떤 노력을 했을 때 자신이 상위 25%가 될 수 있는 영역 몇 가지를 가지고 있다. 나는 대부분의 사람들보다 그림을 잘 그렸지만 순수 예술을 하기는 힘들었다. 또 대단찮은 보통의 스탠드업 코미디언들보다 재미있지는 않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보다 웃겼다. 그림을 잘 그리는데 유머까지 쓸 수 있다는 것이 나의 가장 큰 장점이었다. 두 가지의 조합이 내가 극히 드문 일을 할 수 있게 만들어 주었다. 더 나아지는 것만으로는 승자가 될 수가 없을 때 달라짐으로써 승자가 될 수 있다. 자신이 가진 기술들을 조합하면 경쟁 수준을 낮추고 두각을 드러내기가 더 쉬워진다. 규칙을 다시 씀으로써 유전적 이점 혹은 수년간의 연습이 필요한 일을 손쉽게 손에 넣을 수 있는 것이다. 좋은 선수는 모두가 하는 게임에서 이기기 위해 노력한다. 위대한 선수는 자신의 강점이 잘 발휘되고 단점을 피할 수 있는 새로운 게임을 만들어낸다. 대학에서 나는 스스로 물리학
화학, 생물학, 해부학을 조합해 나만의 생물역학 전공을 고안해냈다. 나는 최고의 물리학자들이나 주류 생물학자들 사이에서 두각을 드러낼 만큼 영리하지 않았지만 나 자신의 게임을 만든 것이다. 좋아하는 과목 외에는 관심이 없던 내게 이것이 적합했기 때문인데 그렇게 공부하자 덜 지루했다. 무엇보다 아무도 이와 같은 조합으로 수업을 듣지는 않았기에 누가 더 잘하는지 못하는지 말할 수가 없었다. 특화는 나쁜 유전자들의 습격을 극복하는 강력한 방법이다. 특정한 기술을 더 잘 습득할수록 다른 사람들이 당신과 경쟁하기는 더욱 어려워진다. 대개 보디빌더들은 팔씨름 선수들보다 강하지만 팔씨름 대회에서는 그들을 이기지 못한다. 팔씨름 챔피언은 그 종목에 특화된 강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들 대부분이 재능을 타고나지 못했다 할지라도 범위를 많이 좁히면 그 분야에서 최고가 될 수 있다. 끓는 물은 감자를 무르게 만들지만 달걀은 단단하게 만든다. 우리는 자신이 감자인지 달걀인지 결정할 수 없지만 더 단단해지는 게 나은 게임과 더 물러지는 게 나은 게임 중 어느 쪽을 선택할 것인지 결정할 수는 있다. 자신에게 더 친화적인 환경을 찾을 수 있다면 자신과 맞지 않는 환경을 친화적인 환경으로 변형시킬 수도 있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사진 찍겠습니다. 준비됐나요? 갑니다.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책 말고 다음에 읽을 책을 좀 미리 올려주시면 준비해 놓을게요, 선생님. 그때 쭉 써놨던 것 같은데 맞나요? 네, 원싱입니다. 기억이 안 나서. 네, 네. 올려드릴게요. 네, 한번 올려주세요. 네. 네. 내일 뵙겠습니다. 네. 저 완전 왜요? 오늘 읽으면서 되게 더 확 와닿는 게 그 습관이, 그러니까 비전보드 만들면서 그거가 제일 좋더라고요. 꿈들이 막 생각났잖아요. 이제 꿈을 막 써놨는데 그걸 이루는 방법은 습관한 거예요. 그래서 그 뒷페이지에 루틴 계획표 있는데 그게 되게 중요하게 됐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만드는데 되게 신경을 쓰게 되는데 이 책하고 진짜 딱 맞는 그 타이밍에 해가지고 진짜 좋은 것 같습니다. 한번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뵙겠습니다. 네.